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밤새 서울 수도권에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았을까 걱정되는 아침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서울 수도권 등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무섭게 내리는 빗소리에 밤새 뜬 눈으로 보내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짧은 시간 동안에 기록적으로 쏟아지는 데다 야행성 폭우가 쏟아지곤 하는데요. 이 정확한 예측도 대응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안전에 더 주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무척 힘드실 것 같아요. 재난 문자 받으셨을 텐데요. 교통이 전면 통제되는 구간들이 많아서 출근 전에 꼭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지도 서비스 등을 하는 플랫폼 업계가 집중호우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위험 상황 관련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실시간 전국 기상 상황 방이 운영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로가 전면 통제될 경우 우회 경로를 안내한다는 것도 사전에 참고하시고 각별히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18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아이고 출근 잘 하셨을까요? 라고 정실님이.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진짜 앞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도로 라인이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어둡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안상금님도 비가 억수로 퍼붓네요. 피해 없길 하고 보내주셨고요. 여러분 오늘 조금 빨리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출근을요. 네, 5분만 서두르면 대중교통 이용할 때 굉장히 편한 거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농산물 재배 면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흥하는 시장 이야기, 오늘은 미국 대선이 이제 뭔가 바꾸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돈의 흐름 따라가 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가 먹고 있는 주요 농산물의 재배 면적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운맛을 담당하는 고추 재배 면적은 20여 년 만에 무려 60%나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이 주요 농산물의 재배 면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농산물의 재배 면적이 줄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이 주요 품목이 얼마나 재배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하는 거겠죠? 네, 대부분의 도시 소비자들이 국내산 농산물이 얼마인지 배추값이나 한참 수확되는 수박, 참외, 복숭아 값엔 관심이 많지만 이 품목들이 얼마나 재배되는지 그 면적까지 확인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농산물 값은 결국 재배 면적이라든가 작황, 출하량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재배 면적 변화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주요 작물의 재배 면적 상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파악하는 건가요? 네, 통계청이 다양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농산물 재배 면적도 매년 시기별로 발표합니다. 우선 4월에는 마늘과 양파 재배 면적을 조사해서 발표하고요. 6월 말경엔 맹류, 봄 감자, 사과, 배 등의 재배 면적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매년 8월 말에는
벼와 고추 재배 면적, 또 10월에는 가을 배추, 무 이렇게 두 가지 품목의 재배 면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월에는 우리나라의 경지 면적도 통계청에서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먼저 주요 농산물 중에서 우리나라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양념 채소인 고추와 마늘의 재배 면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추 재배 면적이 많이 줄었다고요. 그 고춧가루용을 말하는 거죠, 이 고추가. 예, 맞습니다. 네. 이 뭐 풋고추의 재배 면적이 아닌 고춧가루용 고추 재배 면적인데요.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전국의 고추 재배 면적은 2만 7천여 헥타르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9%가량 감소한 상황인데요. 뭐 고추 재배 면적이 2만 7천여 헥타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많은지 적은지 판단이 좀 어려우실 텐데 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10년 전인 2013년엔 4만 5천 헥타르였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새 거의 50%가량 고추 재배 면적이 줄어든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 이전인 1980년대에는 이 13만 3천 헥타르나 이 고추를 재배했는데요. 네. 농산물 수입 개방 이후에는 6만 헥타르로 급감하는 것을 이 통계청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 역시 재배 면적이 감소했는데요. 지난 4월 이 통계청 재배 면적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전국에 마늘을 심은 면적은 2만 3천 헥타르로 전년보다 5.7%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추와 마늘 모두 재배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네, 이 고추와 마늘 재배 면적이 계속 그 줄어든 이유가 어떤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밭농사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데요. 이 힘든 고추, 마늘 농사를 지을 농민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배 면적도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고추를 재배한 농민분께 좀 여쭤보니까 고추 농사가 왜 어려운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작기가 굉장히 길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작기가 길다는 게 오래 걸린다는 건가요? 네네. 예. 고추 모종을 빠르면 4월 중순에 심거든요. 그래서 4월 중순에 심어서 10월 말 11월 초까지 계속 수확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7개월에서 8개월이나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또 가장 더울 때 수확을 시작할 뿐만이 아니라 이 노지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거든요. 네. 고추는 뭐 요즘처럼 비가 많이 내리면 이 병충해 발생, 그렇죠.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이 밭농사를 지으시는데 올해만 고추 농사, 마늘 농사 짓고 그만하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에는 고추 재배 면적이 감소하는 그 이유가 생산비 증가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맹류와 사과, 배 재배 면적이 발표됐다고요. 네, 지난달 27일 통계청에서 보리와 밀 같은 맹류, 그리고 사과와 배 재배 면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징적인 건 밀 재배 면적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전년 대비 18%나 재배 면적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쌀보리 재배 면적도 11% 감소했다고 조사됐는데요. 뭐 미지나 쌀보리 같은 맹류는 벼를 수확하고 난 이후에 파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모작을 하는 건데 네. 파종기의 가격이 너무 낮아서 미지라든가 쌀보리 등의 재배 의향이 크게 줄어든 것이 재배 면적 감소의 주요 이유다 이렇게 통계청은 진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가격 파동이 있었던 이 사과 재배 면적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과 재배 면적도 전년 대비 1.5%가량 감소했습니다. 감소했어요. 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사과 재배 면적은 3만 3,300 헥타르인데요. 그 전년도인 3만 3,800 헥타르보다 한 500 헥타르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사과 역시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청은 설명했는데요. 이 사과 같은 경우는 지역별 재배 면적의 변화가 눈에 띄니다. 사과 주산지는 뭐 자타공인 경상북도인데요. 네. 경북 지역의 사과 재배 면적이 2023년에 2만 680 헥타르에서 2024년에는 2만 46 헥타르로 한 4%가량 재배 면적이 줄었고요. 기후 변화로 사과 재배 적지가 북상하면서 강원 지역에도 사과가 재배되고 있는데 아직 면적 자체는 크지 않지만 2023년 대비 2024년에 경북과 반대로 4%가량 재배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네. 사과는 근데 올해 수확기까지 잘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사과 작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위치한 대구 경북 능곡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이 햇사과의 선별 현장을 방문했고요. 이후에 나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햇사과인 썸머킹이란 품종이 출하되고 앞으로 아울이라든가 홍로 같은 품종도 수확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햇사과 작황이 양호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올해 사과값 안심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네. 현장에서는 너무 성급한 전망이다 이런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햇사과 물량은 극히 적어서 이걸로 사과값을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고요. 앞으로 이제 중만생종 사과도 나오는데 그 작황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와 현장 농민과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과 작황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네. 생육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하고요. 또 작년에 사과 수확에 문제가 있었던 나무는 올해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올해 이제 병해충도 많아서 생육 상태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먹거리가 넘치는 시대인데 국내산 농축산물의 생산 기반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이거 흘려듣지 말아야겠네요. 예,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수입하는 농축산물이 많아질수록 이 국내산 농축산물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이 상호관계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가 쌀값이 좋아지면 너도 나도 많이 심어서 쌀이 남는다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요. 사실 벼 재배 면적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높다고 벼 재배 면적이 급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국내 재배 면적을 늘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하거든요. 수입 농산물이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 감염병으로 교역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린 경험을 했고요. 이상기후가 우리나라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 값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재배 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은 모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영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농산물 재배 면적이 줄고 있다는 소식 걱정스럽게 봐야겠습니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이 전해줬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6시 20분을 기해서 경기 화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요즘 유행하는 것, 돈이 흐르는 곳. 네. 주식시장을 통해 이런 흥하는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선이 중요 이벤트로 급부상하면서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대선 이슈에 따라 변화를 시작하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시간에 머리가 깔끔하게 정돈이 돼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항상 미국 시장이 한 6시에 마치거든요. 한 요 정도의 출근을 해서 항상 이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시장을 그렇군요. 말이 안 나오는데 오늘 흥하는 시장 이야기, 글로벌 시장의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이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봐야죠, 그죠?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대선 후보. 결국 대선 후보 공식 지명이 됐죠. 네, 그 금융시장에서는 6월 27일 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가 토론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장에서는 좀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토론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굉장히 선명하게 좀 어느 정도는 보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방송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기업 가고 방송을 오래 하던 사람이어서 말도 굉장히 잘하고 달변가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보다 말을 잘해서 여기서 미국은 배팅 사이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도박이라고 하는 배팅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전까지는 지지율이 거의 절반 정도였어요. 50대 50이었는데 TV 토론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거의 한 66%, 거의 70%에 육박하고 네. 바이든 지금 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30%로 낮아지면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쳤습니다. 아, 이미 근데 토론회 때 딱 보고 금융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데 지난 주말이죠. 네. 지난 주말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선거 사건. 선거 네. 유세를 하는데 총격 사건이 있으면서 땅 총소리가 나고 잠깐 뭐 이렇게 했는데 귀에서 막 피가 나면서 네네네. 바로 이제. 굉장한 사진이 있었죠. 아, 저도 봤거든요. 네. 아, 진짜 멋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트럼프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예, 정말 무서운 네. 일이죠. 근데 근데 사진을 접한 우리는 손을 딱 들면서 그 미국 성조기가 딱 보이고 파이팅! 파이트 뭐 이러더라고요. 네. 예, 예.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임팩트로 남으면서 당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70%에 육박하는 그런 당선 가능성을 보이면서 금융시장도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뭐 흐름이 이제 바뀌고 있다. 그래서 뭐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말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주식 같은 데로 돈이 몰린다는 얘기예요? 트럼프 일단 트레이드가?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이야기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경기를 부양할 것이다. 그러면서 돈을 풀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주식이 좋아지겠죠. 주식이 오르겠죠. 그래서 채권에서 주식으로 조금 자금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드는 이제 금융시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어디가 좋아질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거죠. 주식 시장 안에서. 주식 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뭐 가상화폐 뭐 이런 쪽도 어디가 좋아질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으면서 그쪽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하는 현상들을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최근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단순히 이제 채권에서 주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유리한 산업과 불리한 산업이 있고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른다는 거네요. 아직은 그렇죠. 모르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뭐 최근에는 오늘도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 변동이 좀 컸는데 작년부터 지난달 한 최근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했었던 것은 기술주였습니다. 기술주라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반도체, 예. 뭐 AI 반도체가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은 뭐 러셀 2000이라는 미국의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다우지수가 어제 또 상승을 했거든요. 최근에 다우지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굴뚝주라고 하는 에너지, 그다음에 기계, 설비 이런 쪽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네. 자체가 과거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습니다. 화석연료를 네.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 뭐 텍사스 이런 쪽 기름이 많이 나는 네. 그런 지역이 표밭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나는 화석연료를 굉장히 뭐 우선시한다. 그러면서 선명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최근에 가장 안 좋았었던 뭐 일주일 동안 가장 안 좋았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친환경 업종들,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쪽들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쪽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국만 해도 최근에 뭐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거의 금으로 간다던데 그 미국도 금에 많이 쏠리는 이런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미국은? 어제도 이제 금 가격이 또 올랐는데 최근에 금 가격이 굉장히 강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 성향 자체가 뭐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네, 관세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자유무역주의를 좋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입니다. 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일단은 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고
근데 주식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은 위험 자산이거든요. 네.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어디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라고 좀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성향 자체가 조금 과격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이 좀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 6시 30분을 기해서 경기 안산, 시흥, 수원, 오산, 평택, 군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 안산, 시흥, 수원, 오산, 평택, 군포 지역입니다. 그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도 급등을 했다는데 이 트럼프 관련주로 비트코인은 왜 주목받는 거예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그렇게 가상화폐에 우호적이진 않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최근에 지난달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스스로 이제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아, 역시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데 최고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대통령이 되려면 사실 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거 자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트코인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잠깐만,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네, 지금 소름이 돋네요. 네. 그거군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이 사실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요즘 좀 하락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6만 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1억까지 했다가 한 8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또 급등하고 있는 이야. 그런 모습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런 이슈몰이에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가상화폐에서도 그런 언급을 하면서 최근에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면서 선거 자금도 함께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보이고 있는 이야. 그런 상황이어서 네.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된 뭐 가상화폐도 많이 오르고 근데 코인 거래소 상장되어 있는 주식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겠네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 좋아요. 말씀하다 보니까 뭐 금, 주식, 가상화폐 네. 다 좋은데 지금 채권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채권 어떡합니까? 채권 시장도 좀 안 좋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네. 오히려 채권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채권이 안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공화당 자체가 정책 방향이 감세입니다. 기업들 세금 네. 좀 줄여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서 잘 벌어서 너희가 경기를 살려라. 그래서 감세 정책인데 그렇게 되면 세금을 덜 거두면 재정 적자가 커지죠. 그렇죠. 지금 가뜩이나 재정 적자가 엄청난 것 같은데. 미국은. 맞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관세까지 많이 물리겠다. 대중 관세를 많이 더 높이겠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생산 기반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수입이거든요. 아, 미국이요? 네, 미국은 네. 생산 기반이 없어요.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가요? 그렇죠. 미국은 소비가 70%여서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생산 기반이 없이 다 수입을 하는데 관세를 많이 높이겠다. 그렇게 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죠. 엄청나게 오를 것 네.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재정 적자가 커지면 그 나라의 신용도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해서 재정 수입이 줄어들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확대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 신용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때 신용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은 싸게 빌리잖아요. 맞죠. 예. 근데 신용도가 떨어지면 내가 빚이 많고 어디에서 빌린 돈이 많고 그러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빌려주면 다행이죠. 그렇죠. 빌려주면 다행인데. 예. 그래서 미국의 신용등급은 AA 플러스거든요. 가장 높은 등급이 트리플 A입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데 네. 그 이유는 과거에 막 이게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문제가 크게 생긴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러면서 빚이 계속 늘어나면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미국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 정도의 재정 적자랑 그러면 신용등급을 낮춰야 돼. 이러면서 신용등급을 낮췄는데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이자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돈을 빌릴 때. 네. 그러면서 근데 미국은요, 자기네들이 달러를 찍는데 어디다 돈을 빌려요? 자기네들이 달러를 찍어서 자기네들한테 빌리는 거죠. 네. 재무부가 돈을 찍어서 예, 예, 예. 미국 정부가 그걸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문제가 커지면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였죠. 어저께 이제 내가 당선되면 대중국 관세를 60%에서 100%로 그래요. 인상하겠다. 네, 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할지는 모르겠지만 60에서 100% 진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길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입장에서 관세를 높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일단 대통령이 돼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경제에 큰 충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듣다가 지금 생각이 난 건데, 미국 국민들은요, 지금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 엄청 표현하고 있잖아요. 뭐 60% 넘게 그러고 있다는데, 근데 이렇게 경제가 흘러가면 본인들한테 안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 물건을 살 때 가격이 다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전망이라서 네.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관세를 그렇게 올리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요소에 따라서 관세를 좀 다르게 매겼어요. 그때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관세를 좀 적게 매기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관세를 많이 매기고. 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은 중국이 아니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에 대해서 관세를 좀 덜 매기고, 중국을 좀 많이 공격할 수 있는 뭐 태양광 이런 쪽인 관세를 좀 많이 매기는, 그래서 좀 스마트하게 할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사이가 안 좋아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연준 의장이 교체될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연준 의장이 교체되면 금리 결정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거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 트럼프가 11월 대선 전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대한다는 이야기 뉴스에 전해졌는데, 이렇게 보면 이래저래 금리 인하가 안 되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 최근 어제까지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을 보면 9월 달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달했거든요. 올해 이제 2번 인하할 거니까 9월 달에 인하하고 11월이나 12월에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 파월 의장의 과거 그 행동 패턴을 보면 이 파월 의장이라는 사람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사이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보이던데. 그렇죠. 네. 임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돼서도 원래 이제 연준의 부의장 브레이너드라는 부의장이 있었어요. 부의장이 그 의장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이든도 파월 의장을 신임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간 거군요. 그대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뀔 거라고는 안 봅니다. 왜? 왜냐하면 네. 파월 의장이 바로 자르겠다고 막 하는 거 들었는데요, 저 어제. 연준 의장이면 출신이 뭐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은행가 아닐까요? 전공이 경제. 그렇죠. 예. 근데 파월 의장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무슨 상관이에요? 변호사 출신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아하. 여기 뭐 이런 쪽에도 잘하고 저런 쪽에도 잘하고.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라, 경제학자 출신이면 굉장히 고지식하고 자기 길을 아니, 뭐 그런 분들이 경제학에 불만이 많은데, 있으신 거 아니죠? 예. 저도 그쪽 전공이라서, 예. 저도 그쪽 전공. 그런데 파월 의장은 굉장히 그 정치적인 사람, 잘한다. 그런 쪽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질 거라고는 보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저께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파월의 임기를 보장해 주겠다. 파월의 임기가 2026년 5월까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 게,
대선 전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마라. 이야, 거래를 제한했군요. 맞습니다. 일종의. 이게 예. 무슨 이야기냐면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경제가 좋아지거든요. 그럼 경제가 좋아지면 누가 더 혜택을 바이든과 트럼프 중에 누가 더 혜택을 받을까요? 경기가 바이든요. 좋아지면.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 그걸 아는 겁니다. 네. 본인도 기준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낮추면 바이든 대통령 좋은 일을 시키는 거니까 내가 파월 너의 임기를 보장해 줄 테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기준금리 낮추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기준금리가 높은 거를 굉장히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2018년도에 기준금리를 한번 높였거든요. 그때 이제 대중관세를 막 하면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기준금리를 한번 높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파월 의장을 비난했어요. 금리 높이면 안 된다. 금리가 높아지고 달러가 강해지면 미국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미국 기업들이 돈을 못 번다. 그러면서 엄청 비난을 했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한 2번 높이다가 2019년도 가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파월이 이제 엄청 쪼으니까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뭐라 그랬냐면 보험성 금리 인하. 네. 네. 원래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금리를 낮추는 건데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보험을 드는 성격으로 금리를 미리 낮추겠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낮췄거든요. 그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돼도 파월 의장이 계속 연임하면서 금리를 낮출 것이다. 그러면 9월 달에도 안 낮출까요? 그거는 사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9월은 잘 모르겠다. 9월은 낮출 거라고 보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우리 또 정현재 PD가 지금 쪽지를 하나 보냈어요. 네. 변호사 출신이라 그런 거보다는 프린스턴 대학 정치학 학사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PD 입장은 겁이 나는 거예요. 변호사 출신이라 정치적이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무서운 거죠. 개인 의견입니다. 네, 이건 제 여러분. 개인 의견입니다. 예. 또 우리의 PD 의견은 또 이제 정치학과 나와서 한마디로 영리하게 잘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 부럽습니다. 그런 네. 사람이. 저도 네. 그렇게 되고 싶어요. 줄 잘 타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파월은 안 올리겠네요. 그러면 금리 인하 안 하겠네요. 그러면 경제에 좀 타격이 있을 우리가 텐데. 타격 있잖아요. 네, 저희가 타격이 있을 텐데. 예. 저는 내릴 거라고 봅니다. 9월은 지금 현 대통령이 바이든이기 때문에. 바이든의 말을 듣겠다. 그렇죠. 근데 이거 누가 봐도 6대 4로 트럼프가 될 건데요. 전 미래에 투자할 것 같은데. 근데 현직 대통령이 바이든이기 때문에 네. 전 내릴 거라고 봅니다. 한 번 내리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번 정도.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거의 뭐 이런 말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그쵸? 당선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과거 경험을 떠올리면 우리도 걱정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아주 선명하잖아요. 미국 우선주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위비 또 얘기하고요. 이미 대만도 얘기하던데 우리한테도 그러지 않을까요? 대만한테 지금 방위비 더 내라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도 그런 얘기 하고 있고 그래서 네. 뭐 우리 산업에도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우리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반도체랑 자동차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살짝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자동차는 미국에 공장이 많습니다. 엘라바마 이런 데 공장이 있기 때문에 크지 않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게 한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과 경합하는 것 중에 예전에는 자동차가 없었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1등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이 그걸 규제해주면 그 반사이익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못할 겁니다. 그래요? 왜냐면 말로는 지금 엄청 막 하겠다 그러던데. 해봐야 예. 반도체를 메모리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메모리 기준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뿐이 없습니다. 근데 규제를 하면
미국이 더 힘들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런 쪽의 규제는 저는 피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우리 차장님의 의견. 트럼프는 스마트하니까. 그렇죠. 네, 네. 스마트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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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국내 방산업계는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면서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어요. 유럽 이런 쪽. 네, 네. 예전에는 굉장히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유럽이 방위비 분담을 나토의 방위비 분담을 거의 안 했습니다. 나토에서는 그러니까 GDP 2%를 방위비로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1% 정도뿐이 안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자기들이 안 낸 거예요? 네, 안 냈습니다. 왜냐면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그 뭐 무기 사봐야 그거 계속 묵혀 놓는 거니까 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그 러시아 전쟁 있기 전부터요? 그렇죠. 그 전에는. 네, 네. 그래서 방위비 분담을 많이 해라. 안 그러면 우리 나토 탈퇴하겠다. 뭐 그런 입장이어서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발발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너희 나라는 너희가 지켜라. 이런 주의거든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기 구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네. 방위비 구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무기를 사고 싶어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크게 없습니다. 무기를 사고 싶어도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 왜냐하면 무기가 꼭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적시에 싼 가격에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제외하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폴란드라든지 동유럽 이런 쪽에서 무기 구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트럼프와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다고 궁금한 걸 물어보기 전에 조금 전 6시 40분을 기해서 목감천의 너부대교를 중심으로 홍수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구로구와 경기 광명, 시흥 지역에 계신 분들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트럼프랑 러시아는 관계가 어떤가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전에 어땠는지. 사이가 좋은 것으로 그래요?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 러시아가 막 미국 대선을 지원했다 이런 말이 있었죠. 네. 그게 그래서, 그거군요. 예.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전쟁을 바로 끝낼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뭐 사실 뭐 그건 당선이 돼봐야 아는 거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뺏은 땅 요거 다 인정해주면 끝낼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쉽게 인정이 될 수 있을지는. 근데 그 러시아와 관계가 좋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유럽이 긴장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방위비 나토 방위비를 올려야 된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방산 업체가 지금 주식이 괜찮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러시아랑 사이가 좋으니까 전쟁이 좀 끝나면 반대로 이렇게 좋게 흐름이 와서 우리나라 방산 그 주식이 그렇게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러시아랑 사이가 좋으니까 러시아가 뭘 하든 가만히 둔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기 나라는 예.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니까. 맞네요. 네. 예.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제약업계도 좋을 거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제약업계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기업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규제가 없는 규제를 풀어주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바마 케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이제 뭐 이제 보험처럼 뭐 이렇게 약가를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정부에서 약값을 지원해주려면 약값이 싸야 되잖아요. 이제 싼 약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가 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풀 거다. 네, 풀 거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흥하는 시장 이야기 오늘은 미국 대선이 바꾸기 시작하는 돈의 흐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 비가 많이 옵니다. 오늘 출근길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안전하게, 무엇보다 안전하게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